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이제 사례 추가된 거 22년 우리 경찰 승진,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간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 행시는 2번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추가된 내용들 사례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96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경정 승진 문제부터 볼게요. 최신 판례도 넣고 좀 잘 만들었어요. 문제를. 사경관 P는 피해자 A의 고소로 갑이 2021년 5월 6일에 휴대전화기를 이용 저지른 성폭법, 카메라 등용 촬영 혐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갑의 주거지 직장을 탐문했지만 소재를 감추었다. 사경 P는 갑의 소재를 계속 파악하던 중 21년 7월 6일 21시 30분경 갑의 내연녀 을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우연히 갑을 발견. 자, 우연히 발견했으니까 긴급체포 사유가 되겠죠. 미란다원 직고지 긴급체포했다. 다음날 오전 10시경 사경관 P는 갑과 동행 을의 주거지에서, 자, 우리가 긴급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뭐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7월 6일 21시 30분에 긴급 체포하고 오전 10시니까 24시간 이내에 맞네요. 을의 주거지에서 또 우리 주거주 을의 참여까지 있었네요. 그래서 다 이제 갖춰졌네. 참여권도 보장이 됐고, 휴대전화기 발견,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자 그대로 갑이 휴대전화기를 압수합니다. 이미 제출을 압수가 안 되네. 같은 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이제 그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같은 날 20시경 발부된 사후영장, 자, 또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뭐가 됐어요? 사후영장까지 발부가 됐네요. 계속 압수의 필요성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 상당성 외 여죄 수사의 필요성, 상습 가능성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 피해자 A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게 나와야죠. 그래야 이제 앞에서 여죄 수사의 필요성, 상습성 가능성이 나오겠죠. 또 최신 판례를 잘 넣어놨는데, 자, 사경 P는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A에 대한 자료 외에도 21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피해자 BCD에 대한 성폭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에 관한 추가 자료를 확보, 이에 대해 사후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우리 예전에 종근당 사건처럼 뭐 하는 거예요? 도중에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압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계속해서 복제 탐색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이제 피해자 A에 대한 카메라 등용 촬영, 그다음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 관련해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면 그때는 따로 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이 판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변호사 시험하면서 작년에 모의고사로 제가 만든 문제인데 똑같이 이제 나왔네. 이게 쭉 뜰 때가 돼가지고 했었는데 이건 객관적 가능성이 인정이 됩니다. 좀 이따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쭉 가셔서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이에 대해 사후영장 신청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실시 전과 추가 자료 확보 당시 참여권 통지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군요. 한편 우연히 피해자 A에 대한 갑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병은 사경관 P의 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 진술서를 작성. 항상 진술서가 나오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면 312조 5항 타고 312조 4항으로 가야겠죠. 갑이 성폭법 기소된 후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단순히 보복을 염려해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 거부권 없는 자가 증언 거부한 거. 자, 최신 판례 해놨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사경관 P가 갑을 긴급 체포한 것은 적법한 거. 여기서 이제 중필긴 그것만 이제 간단히 언급하시면 되겠고, 2번이 핵심이죠. 이 문제에서 핵심이 사경관 P의 피해에 대한 갑의 휴대전화기 압수 및 피해자 BCD에 대한 추가 자료들을 확보는 적법한가. 일단 사경 P 갑의 휴대전화기 압수 자체는 217조 1항 거기에 기해서 또 사후영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피해자 BCD에 대한 추가 자료, 이게 이제 뭐다?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 그걸 이제 쭉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역시 최신 판례에서 병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병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언을 이걸로하시오. 자, 이건 뭐죠? 우리가 이제 참고인 진술조서로 봤으니까 315항 타고 적실 반특이 있어야 되는데 증언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다 증언 거부권 행사가 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에 해당한지 이것도 이제 검토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선 정당하지 아니하게 증언 거부권 행사한 거, 이것 부분 이제 증언 거부권 없다는 거 밝히고 그래도 314조에 해당하냐, 그걸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최신 판례에 따르면 그게 안 되겠죠. 314조로 갈 수가 없고요. 315 사항 요건도 못 갖추고. 그 다음에 4번, 만일 을이 갑과 별개로 성폭법 죄로 기소되어 갑과 병합 심리를 받던 중 자신에 대한 피신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영상들은
갑이 피해자 A를 직접 촬영했다고 하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면 이 진술이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연녀을에서 이제 같이 했다는 거죠. 성폭법 기소되어 별개 을이 각과 별개로니까 공범 뭐 공범이더라도 공동 피고인 아닌 공범이 돼서 증인적 격이 일단 있게 되는데 이때 뭐예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별개로 성폭법죄로 기소 병합 심리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증인적 격 문제. 그래서 이제 증인적 격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봤었을 때 여기는 이제 뭐였습니까? 단순히 병합 심리 받고 있기 때문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뭐 이 정도로 봐가지고요. 여기서는 증인적 격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것은 증거력이 없다. 이제 그 정도 내용 푸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신 판례들 유력한 두 판례들이 다 이제 나온 거죠. 작년에 제 모의고사를 풀었으면 전부 다 이거 되는 거였는데 변시에서 찍었던 게 이 동네 다 나왔네. 자 298페이지 보시면 먼저 긴급체포의 적법성입니다. 가볍게 보세요. 사경과 P가 갑을 A에 대한 성폭법, 카메라 등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는 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뒤에 정확히 따지면 및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인데 길잖아. 그래서 줄여서 쓰면 돼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는 바. 그 적법성과 관련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여러분 긴급 체포 요건 항상 우리가 실체적 요건 중필긴 그다음에 절차적 요건 미란다 원칙 그렇게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 요건 썼어요. 장기 3년 이상 중대성 증거인멸 도망 체포 필요성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시간적인 거 없어한다는 긴급성 그리고 마지막 절차적 요건으로 미란다 원칙 즉 사유병기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긴급체포는 긴급체포는 현행범 체포 때도 우리 체포의 필요성 관련해서 그 내용 쭉 잘 쓰셔야 되고요. 항상 외우고 다니세요. 사안의 경우 이제 포섭을 그대로 또 해줘야죠. 감은 성폭법 카메라 등용 촬영 혐의 및 카메라 등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인 바 이들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 법정형이 7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장기 3년 이상 맞죠? 범죄 중대성 충족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둔 채 소재를 감췄죠. 당연히 도망을 우려 있어 체포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P가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됐죠. 영장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긴급성도 충족. 마지막 미란다 원칙 고지했어요. 절차적 건 충족해서 적법하다. 간단히 쓰시면 돼.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 문제가 초반엔 좀 몸풀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1번 정도는. 자, 계속해서 이제 쟁점 정리 2.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좋은 문제죠. 일단 휴대전화기 압수한 것 자체.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BCD에 대한 거. 자, 우선 P가 쟁점 정리에서 휴대전화기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적법한 지가 217조 1항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요건 충족했는지 그리고 A에 대한 자료만 범위를 정하여 압수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도 판단돼야 되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어떤 압수를 할 때는 범위를 정해서 그죠?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관련된 것만 우리가 복제 이렇게 출력을 해와야 되는데 과연 그 요건을 갖췄는지 보충성 요건 꼭 이걸 누락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일반 기본 사례나 또 이제 단문 강의할 때도 되게 강조했는데 요새 꼭 써야 되는 게 전자정보를 이것처럼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해 오잖아요. 항상 거기에서 피해자 A에 관련된 것만 범위를 정해서 복제 출력하지 않고 통으로 가죠.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야 된다. 누락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으로 피해자 BCD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에 적법 여부가 해당 사건과의 객관적 관련성 그리고 갑이 일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의 위법 여부, 참여권 보장 이런 건데 당연히 아까 스스로 안 간다 그랬으니까 보장을 한 걸로 봐야죠. 자, 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단 로마자 2에서 1에서 217조 써놨죠.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납색 검증. 요건에서 조문 쭉 썼고요. 쭉 썼고 취지 보세요. 취지가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이런 걸 좀 쓰시라고 조문만 쓸 게 아니라 동제도는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의자와 관련된 자들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멸실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동조항은 현실적으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만 압색 검증 시에 적용된다. 그래서 취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현실적으로 긴급 체포됐을 때만 가능하다. 그 사후영장 체포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되죠.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안 포섭 들어갑니다. 사안에서 P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갑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적법한 긴급 체포신 21년 6월 21일 21시 30분경으로부터 24시간 내인 다음날 같은 날 오전 같은 날이 24시간 내인 다음 날인데 왜 같은 날로 돼 있지? 다음날 오타가 있네요. 다음날 오전 10시에 갑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 내연녀을이
이를 은닉 멸실시켜 준 상황인 바 긴급시 압수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갑의 소유에 속하는 휴대전화기를 내연녀 의뢰 주거지에서 의뢰 참여하에 행해진 압수이므로 210조 1항뿐 아니라 123조 2항이나 125조 위반도 없다. 자, 이걸 왜 썼냐면 여러분들 그 요급 처분의 예외가 217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7조에는 요급 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쓴 거예요. 123조 2항하고 125조. 요것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그 216조 동네에서는 220조가 적용돼서 123조 이항 그 참여권 규정 적용 안 돼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이라도 집행이 가능해요. 125조 적용이 없으니까. 하지만 217조에 대해서는 220조에서 적용이 없기 때문에 요 123조 이항하고 125조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체포한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까지 발부까지 받았죠. 청구만 해도 되는데 이런 적법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급 처분을 따로 저기 앞에다 써셔도 좋긴 한데 그냥 사안포섭에서만 해도 충분할 거는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아랍의 숫자 2번을 놓치지 마시라고 범위를 정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지 않은 것을 적법 여부. 그래서 219조 준용 타고 106조 3항 가시면 검사 사경의 압수 목적 및 컴퓨터용 디스크 등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 제출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써 있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 방법이 불가능. 압수 목적 달성 현재의 곤란한 인정한 때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동조항은 무형물인 전자기록의 정보에 대한 압수의 근거 규정을 두면서도 당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무작위로 출력 복제한 것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 요까지 쓰시면 퍼펙트하게 되겠죠. 취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취지 잘 좀 쓰시면 점수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제 판례 갑시다. 넘어가시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 법률의 규정 취지하고 판례 태도하고 둘 중에 하나만 쓰십시오, 여러분. 제 생각 같아서는요, 판례 대신에 그냥 219조 준용 타고 106조 3항 똑같아요, 내용. 요거를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추천해드리고요. 수험 경제적으로 둘 다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간 내에 아마 못 쓰실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조문을 쓰시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판례를 쓰시든지 하는데 조문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뒤에 똑같이 돼 있어요. 대법원 역시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잡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외부로 반출을 하는 방식의 압수수색하는 것은 범위를 정해 출력 복잡 방법이 불가능 현재의 곤란하다 인정될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더라인 부분만 읽으셔도 되겠네. 둘 중에 하나만 쓰세요.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사안에서 사경 P가 갑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현장에서 영상분만 출력,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안 줬잖아.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고 꼭 누구 같은데 지금 아이폰 휴대번호 비밀번호 계속 안 까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계속해서 로마자 3번 보시면 자, 요 내용이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이 동네는 사실 이제 단문이 나올 만도 했어요. 객관적 관련성에서. 그래서 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그냥 잘 보세요. 외우지는 말고. 근데 이거 향후 몇 년 내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 최소한 객관적 관련성 판단한 방법 외우세요. 왜냐하면 근자에 이제 제 교과서에도 객관적 관련성 긍정되냐 부정되냐에서 한 8, 9개인가? 그 정도가 추가가 돼요. 판례가. 앞으로도 몇 개가 쭉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작은 논점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이제 객관적 가능성이 인정돼 나왔으니까 이제 없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좀 외워두십시오. 자, 일단 압수수색의 대상. 그러니까 1번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한 것의 위법 여부 타이틀 이렇게 잡고 가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의 대상. 당연히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한정해서 일단 압수수색이 가능하죠. 그런데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저촉될 수 있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좀 잘 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 이건 조문이죠. 인정할 수가 있어 한정해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에 한정하게 되면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저촉될 수 있어서 이와 어느 정도 관련된 범위까지 영장 없이 뭔가 관련된 걸로서 압수할 수 있냐 그런 취지를 한번 문제점에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사건 관련해서 이 판례는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죠.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은 언더라인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압생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첫 번째, 이건 뭐 당연히 영장 갖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인정. 그래서 세 가지까지 들어가요. 간접 증거, 정황 증거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그 관련성은 언더라인이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 관련성. 나중에 여러분 인적 관련성이 있어요. 인적 관련성은 어떻게 되죠?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의 이제 임의적 공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럼 나중에 인적 관련성 할 때 이제 보시고 어쨌든 이거 세 가지 꼭 외우십시오. 이걸 통으로 항상 외우고 다니세요. 그래서 사안에서 이제 사안포섭 들어가는데 이거 판례문구예요. 판례문구. 쭉 보면 피해자 BCD란 추가 범행들은 이 사건 압생영장 기재된 혐의 사실 일시인 21년 5월 6일과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이제 쭉 나오는데 판례 넣은 거 판례 문구 그대로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21년 판례를 그대로 해놨나요? 사실관계에서 그대로 해놨구나. 날짜까지 똑같이 그대로 해놨네. 그래서 이 사건 압생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일시인 21년 5월 6일과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 수단 방법 공통된다. 예. 그래서 이 사건 압생영장의 범죄 사실에 대한 주관적 구성 요건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거. 세 번째 또 뭐였습니까? 범행 등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고 범행 수법, 준비 과정, 계획 등에 관한 정황 증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점 하는데 뭐 다 쓰기는 뭐하고요. 여러분 최소한 그 앞에 있는 시간적으로 근접했다. 그 다음에 동기, 범행 대상, 범행 수단 방법이 공통된다. 이런 정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짧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 개별 구체적 연관관계가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하고 따라서 P가 A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BCD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면서 별도 영장 신청 발받지 않았더라도 결국 위법한 합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권. 우리가 이제 종은당 사건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 전자정보에 관해서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참여권 침해 여부를 써놨는데 피해 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등 영장 지원 측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만일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적법하다 평가할 수 없고 다만 피해 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춰서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에서 갑은 디지털 포렌식 실시 전과 추가 자료 확보 당시 오타가 오늘 두 개나 있네. 확보 당시 참여권을 통지받았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바 참여권 침해는 없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판례를 실어놨는데 이 부분 이제 실제 시험 나왔다면 다 못 쓰겠으면 일단 참여권 보장이 꼭 필요한데 일단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 바 문제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적법한 걸로 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증언거부권 행사. 적법한지 증언거부권 자 아니라는 걸 찾으면 돼요. 148조 가서. 그리고 이제 이 조서 진술서의 법적 성격 쓰고 이제 312조 사항으로 보내고 후 그다음에 314조 증언거부권 행사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쟁점 정의 보시면 먼저 병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적법한지와 관련 병익의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병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언력 관련해서 동진술서의 법적 성격을 판단 전문법칙의 요건 중 어느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특히 314조 그 밖의 이에 준한 사유 중 이제 증언거부권 행사가 포함되는지 이런 거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에서 증언거부권 적법 여부 나오는데 일단 증언거부권자 148조 쓰면 돼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 있던 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효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사안에서는 아니에요. 단순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자가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고 단순히 보복 염려한 거.
그래서 로마자 3에서 그러면 수사과정 작성한 진수 이건 노상 나오는 거죠. 312조 5항 타고 312조 4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 썼어요. 312조 5항 썼고 사안에서는 312조 4항 참고인 진술조서. 알겠죠? 수사 과정에서 사경 피해 요구에 따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에서 303페이지 참고인 진술조서 증언력 인정 요건. 여러분 318조 놓치면 안 돼요. 증거동의. 병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318조 1항에 따라 피고인 갑이 증거동의를 하거나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병이 증언 거부 310조 사항의 요건인 실질적 진정 성립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죠. 그래서 310조 사항 요건은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314조 그 밖의 이해 준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당 필요성 인정 위 진술조서 작성이 특신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면 증언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314조 검토하는데 바로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314조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목차도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목차도 외워서 쓸 수 있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 대법원 굵은시 돼 있죠.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사항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소법 314조 그 밖에 이해 준한 사유로 인해서 진술한 선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이따가 법원행시 문제를 보겠지만 법행 문제에서요. 특별히 피고인 측에서 증인의 증언거부 사항을 초래한 사례를 넣어놨어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미리 이제 작년에 모고에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 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병에게는 증언권이 없죠. 그리고 피고인 갑이 병의 증언거부 사항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사안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314조 그 밖에 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안 해결에서 이제 일단 증언거부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요. 310조 사항 요건 못 갖췄고 314조도 안 돼. 다만 마지막에 써놨죠. 결국 동진술서는 피고인 갑의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 더 있죠. 이건 뭐 예전부터 고전적 문제잖아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쟁점 정의. 을은 갑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지위에 있는 자인 바 이러한 을에 대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갑의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결국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문제인 바 이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만일 을에게 증인적격 인정될 경우에는 을을 갑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한 과정에서 행한 진술만이 갑에게 유죄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거 해설단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을이 갑과 별개로 기소 병합심리 그쪽 공범이라는 얘기가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가봅니다. 증인적격 문제. 우리 이제 학설도 있고 판례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학설 세 가지, 네 가지 있는데 사실 변론 분리 허용설은 신동범 교수, 신동훈 교수님 견해인데 굳이 뭐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학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꼭 쓰셔야 되겠고, 그래서 공동피고인 공범 여부 불문하고 변론 분리하지 않은 증인적격 없다는 부정설, 공동피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3자니까 증인적 격이 인정되는 긍정설. 우리 판례자 다설이죠. 공범인 공피는 증인적 격이 없지만 공범 아닌 공피는 증인적 격이 있다. 그 4번이 이제 공범 아닌 공동피고는 증인적 격이 있지만 공범인 공동피고는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증인적 격이 없다. 변론 분리 허용설. 이제 판례 두 가지를 따로 썼죠. 그래서 피고인과 별개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하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 절차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끝으로 가시면 돼요.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원칙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수사실에 증인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인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절충설 내지 변론 분리 허용설. 시간 없으면 판례만 쓰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토 및 사안에서 판례에 따를 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서 바로 증언이 인정되죠. 피고인의 지위에서 하더라도. 하지만 증인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단순히 병합심리고 이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죠. 인정되니까. 다른 사건으로 단순히 병합심리 받고 있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절충설로 따라갔고요. 따라 사안에서 을은 갑과 공범 아닌 공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을의 진술을 갑의 유죄지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을을 갑의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했어야 돼. 근데 사안 해결에서 그냥 피고인의 지위에서 해버렸죠. 그래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을 갑에 대한 유죄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가장 전형적 고전적 문제였고요.